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톨스토이에 대한 소개는 이전에 업로드한 전쟁과 평화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쟁과 평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은 안나 카레니나 전쟁과 평화와 더불어 톨스토이의 3대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1898년부터 1899년까지 2년에 걸쳐 집필되었죠. 남부러울 것 없는 상류층 공작과 매춘부 사이의 일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의 기본적인 구성은 톨스토이가 그의 법률가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작품은 제정 러시아 사회의 저울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당시 사회상을 탁월하게 그려내고 있죠. 단순히 당시 사회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에서 정교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1901년에 파문을 당하기도 했었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 바로 이 작품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활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네울류도프라는 공작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우연히 들른 고모집에서 마슬로바라는 여자를 만나 관계를 갖게 되죠. 후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네울류도프에게는 나타샤란 누나와 이그나치란 매형이 있고요. 마슬로바를 사랑하는 시몬손이란 남자가 등장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네을류도프라는 젊은 공작은 부모와 친지로부터 많은 영지를 상속받은 상류층 인물입니다. 그는 코르착인 백작 집안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그의 딸인 마리아와 은연중 혼담이 오가고 있었고 대부분의 상류층 사람들처럼 풍요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죠. 평화롭기만 하던 그의 일상은 어느 재판에 배심원으로 출두하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재판은 한 상인의 독살 사건의 혐의를 쓴 마슬로바란 여자에 대한 재판이었죠. 배심원석에 앉은 네을류도프는 그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실 마슬로바는 그의 고모들의 영지에 소속된 여자 농노의 사생아였는데요. 고모들이 어린 마슬로바를 불쌍히 여겨 자기 집에 걷어들이고 반은 딸처럼 반은 하녀처럼 생활했었죠. 마슬로바가 10대 후반이 되었을 무렵 젊은 시절의 네울류도프는 우연히 고모를 방문했다가 마슬로바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빠져듭니다. 당시 이적이고 방탕했던 그는 그녀를 유혹해 임신까지 시키죠. 임신 사실을 안 네울류도프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최소한의 성이라며 100루블을 그녀에게 건네고 도망치듯이 고모들 댁을 떠나버렸던 겁니다. 미혼모가 된 마슬로바는 그 집에서 쫓겨나고 혼자 낳은 아이는 얼마 가지 않아 곧 죽고 말죠. 그녀는 그 이후에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매춘부로 전락한 지 7년이 지난 겁니다. 매춘부 생활을 하던 마슬로바는 한 상인을 봤는데 그가 독살을 당하고 그의 거액의 돈이 사라지자 그녀가 용의선상에 올라 재판을 받게 된 거죠. 사실 마슬로바는 아무런 죄가 없었고 진범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말았던 겁니다. 순수했던 과거의 마슬로바를 기억하고 있었던 네올류도프는 그녀가 그렇게까지 된 원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심경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배심원단은 마슬로바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지만 배심원단 의견서에 살해 의도가 없었음이라는 단서를 단 것을 잊는 바람에 마슬로바는 결국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네을류도프는 그 이후 그녀의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되죠. 그는 마슬로바의 상고를 준비하는 한편 마슬로바를 찾아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전하죠. 하지만 마슬로바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급작스러웠고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을류도프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마슬로바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감옥에서의 생활도 모범적으로 변화되죠. 그녀는 네을류도프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무고한 사정을 알려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그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네을류도프는 원로원에 그녀의 사건을 상고하지만 안타깝게도 상고는 기각되고 맙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황제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죠.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네올류도프는 러시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자신의 영지들을 차례로 방문해서 자기 소유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등의 개혁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마슬로바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네올류도프는 시베리아 유영지까지 따라가기로 하는데 누나 나타샤와 매형 이그나치가 그를 찾아오고 네올류도프와 이그나치는 러시아 사회생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심각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마침내 마슬로바 등 죄수들의 이동이 시작되고 네올류도프는 손을 써서 그녀를 정치범들과 함께 이동하게 합니다. 마슬로바와 네올류도프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친해지고 네올류도프는 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범 중 하나인 시몬손이라는 남자가 마슬로바를 사랑하게 되었고 네올류도프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몬손에게 그건 마슬로바가 결정할 문제라고 하지만 내심 마음속으로 갈등하게 됩니다. 마슬로바는 네올류도프에게 자신은 시몬손과 결혼하겠다고 하는데요. 시몬손에 대한 사랑보다는 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죠. 시몬손 역시 훌륭한 사람이었기에 네올류도프는 마슬로바를 그에게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사회 문제에 대한 그의 고민은 깊어만 가죠. 그러던 어느 날 네올류도프는 성경을 읽으며 사랑과 용서가 러시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란 사실을 깨달으며 이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부활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부활은 인간성과 도덕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런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작품에서 부활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올류도프는 과거 젊은 시절에 또래 친구들과 별다를 바 없이 방탕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고 그 때문에 마슬로바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맙니다. 그가 이처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한 것으로 믿었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고 반대로 그가 악한 것으로 믿었던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침내 네올류도프는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타인을 믿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생각 없이 수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슬로바에게 한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의 또래 친구들 모두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네올류도프는 절대적인 도덕성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깨닫고 그 절대적 기준에 자신의 행동을 비추어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네올류도프의 부활의 시작점은 바로 절대적 도덕성을 인정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덕의 판단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면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른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절대적 도덕의 존재를 인정하면 언제나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 도덕성을 인정하는 것이 부활의 시작점인 셈이죠. 다음으로 부활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올류도프의 내면에서 시작된 부활의 불꽃은 마치 성화 봉송처럼 마슬로바에게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네올류도프는 마슬로바를 찾아가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용서를 구하러 온 네올류도프를 단지 이용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모습을 보이죠. 마음속 부활의 불꽃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양된 상태였던 네올류도프는 마슬로바의 이런 모습에 당황하게 되지만 이런 모습마저도 자기 잘못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게 합니다. 그는 그것이 비록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될지라도 그녀를 정신적으로 일깨워야 한다고 느꼈다. 바로 그 일의 어려움이 그의 마음을 끌어당긴 것이다. 네올류도프의 이런 결심과 노력이 타락한 마슬로바를 움직이고 마침내 그녀의 삶도 하나씩 변화를 일으켜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부활의 힘은 한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또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슬로바의 변화는 네올류도프의 헌신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활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말로만 타이르고 계도하려 하기 쉽죠. 하지만 네올류도프의 모습을 통해서 타인의 부활은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촉발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완성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작품은 개개인의 회복이 부활의 전부라고 한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회의 회복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오르도프는 필연적으로 러시아 사회가 가진 구조적 모순에 주목합니다. 그가 관심을 가진 사회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극소수가 대다수의 토지를 차지하는 토지제도와 범죄 예방과 갱생의 기능을 상실한 교정제도였습니다. 네오르도프는 자기 사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토지제도의 문제점의 해결책을 몸소 보여주는 한편 성경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가 교정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고통받는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죄인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처벌한다든지 교화할 능력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임을 이제 명확히 깨닫게 되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부활은 사회의 변화와 회복으로 이어져야만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부활의 완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부활줍줍이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회복에 대한 톨스토이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의 3대 걸작 중 최고로 꼽는 소설이니 삶에서 꼭 한 번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